K리그가 유럽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게 나온 얘기는 결국 이제 최근에 조규성 선수가 유럽 팀들의 확실한 러브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리그 남은 것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 야 K리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K리그 월드컵 같은데 나가면 유로파 숫자가 적은 거 아니냐. 대승적으로 좀 보내줘. 네. 이번 겨울에도 사실 K리그와 J리그 차이가 분명히 좀 있었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영규 선수, 네. 박지우 선수 두 선수 정도가 나갔는데 그에 비해서 일본은 더 J리그 8명 정도가 유럽 1부 리그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또 우리도 더 나갈 수 있긴 했지만 대표적으로 조규성 선수가 마인츠, 셀틱 괜찮은 팀들이죠. 이런 팀들의 오퍼를 거절하고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K리그는 선수들이 유럽으로 좀 진출하려고 하는데 좀 너무 비협조적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K리그 구단들의 태도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 예, 이거를 과연 이제 조규성 선수나 전북 측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거는 그냥 선수를 그렇게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얘기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일본 대표팀보다 유럽파가 적은 것은 유럽 진출이 한국 선수들이 나가는 게 훨씬 힘들기 때문이다. 구단하고 풀어야 될 것도 많고 이적료도 구단들이 비싸게 부른다. 그러면서 특히 마지막에 한 솔직히 일본이 부럽다. 요게 좀 어떻게 보면은 팬들에게 세기를 박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정말 K리그 팀들은 이적료를 많이 줘도 유럽에 안 보내는 것이냐. 반면에 일본 J리그는 대승적으로 잘 이적료가 보내준다. 얼마 안 돼도 정말 대승적으로 유럽행을 허용을 하는 것이냐. 일단 가깝게 올겨울 한일 사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영규 선수가 셀틱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적료를 제시했지만 조금씩 높여서 갔죠. 처음 이적료도 말도 안 되는 건 아닌 게 한 100만 유로 됐던 걸로 저는 알고 네. 있거든요. 오영규 선수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그 뒤에 이제 일본 선수들 나이도 이적료 어린데? 일본 선수들 네. 이적료 얘기 나오면은 네. 조금 100만 유로가 적은 금액이 아니구나라고 할 텐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가 뭔가 K리그 입장이 된 것 같네. 그다음에 이제 박지수 선수는 FA로 나갔고 조규성 선수는 남았고 일본에 있는 선수들 보면 이와타 토모키 선수가 요코하마의 셀틱으로 지난 시즌에 MVP였군요. 6개월 임대 후 의무 이적 옵션. 이적료는 아직 언급은 되지 네. 않았는데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마유키 이 선수 굉장히 작은 선수죠. 작고 빠른 선수. 에, 소마유키 선수도 6개월 임대 후 조건부 이적으로. 그다음에 스즈키 유이토 선수도 6개월 임대 조건부 이적인데 이적료가 언급이 됐죠 이 선수. 완전 이적 옵션이 40만 유로. 40만 유로면 한 6억 좀 안 그 되는 정도 거죠. 되죠. 6억이 안 되죠. 야 싸네. 스츠키 유이토 선수를 기억하시려면은 그 작년 6월에 23세 이하 챔피언십 때 그때 그 우리 황선홍을 참패했죠. 개멸시킨. 그러니까 포지션적으로 보면 스즈키 유이토 선수가 오영규 선수하고 좀 비슷한 네. 나이대도 그렇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번 겨울만 봐도 J리그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싸고 안 좋은 조건에 보내준 게 맞다. 선임대 네. 후 이적 조건을 뭐 어쨌든 받아들이고 그렇죠. 선수들 안 좋은 보내줬으니까. 조건이니까. 안 좋은 조건이니까. 뭐 이와타 네. 토모키 같은 경우는 MVP인데. MVP고 이제 저 선수가 이제 프로 5년 차인가 그럴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저 선수는 느낌이 정태욱 선수, 그렇죠.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진 정태욱 선수보다 조금 더 높은 위상을 가진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6개월 임대 후에 이제 뭐 의무 옵션이긴 하지만은 보내준다라는 거. 틀린 얘기는 아니다. 김민재 선수 얘기가. 왜냐하면 어쨌든 리그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는 훨씬 수월해 보이니까. 러브콜이 오고 네. 선수가 가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면은 거의 지금 네. 가는 분위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의 소유권에 대해서 구단이 너무 장벽을? 주도적인 입장은 아니다. 선수가 나간다고 하면 그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반면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구단의 의사가 훨씬 더 중요한. 것 저렇게 같은데. 보면은 일본은 구단의 어떤 실익보다는 대승적으로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선수들에게 문을 열어서 가도 돼라고 해주는 건 분명히 지금 사례를 봐도 나타나고 있죠. 박재 선수가 엊그제 이제 미디어 캠프 기자회견에서 유럽 가고 싶어하는 선수들에게 K리그 팀들이 배려를 좀 해야 된다. 선수들도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무조건 나가라. K리그 팀들이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 중심으로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실제 뉘앙스나 뭐 전체적인 그 발언 내용은 뭐였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주호 선수는 많이 도전을 해라 이런 쪽으로 네. 많이 이야기가 원래 중심적으로 됐고 선수들이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이제 구단들도 네. 좀 많이 배려해줘서 보내줘라. 이 선수가 뭐 굳이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그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 선수가 K리그로 돌아올 때 많이 발전해서 돌아오면 리그도 팀도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몇 달 지났을 때 지금하고 똑같은 오퍼가 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 얘기는 조규성 선수를 염두에 두고 근데 이거는 거꾸로 보면 뭐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없진 않으니까. 후배들의 도전 의지를 좀 더 강조점을 근데 둔 거였어요. 원래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단에서도 그러면 보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연계가 됐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저는 왜 좀 오늘 핵심 포인트 중에서 핵심 포인트라 생각하냐면 K리그 연봉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K리그에서 유럽의 웬만한 팀에 가면 K리그보다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분데스리가를 가도 유럽이 프리미어리그는 거의 뭐 20개 팀 정도가 다 급여가 높지만 다른 나라 리그들은 리그 탑 한둘 팀 정도 제외하고는 혹은 뭐 스코틀랜드 리그 같은 경우는 리그 탑이라 하더라도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세금도 많이 띄고 그리고 또 거기서 생활비도 더 많이 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저는 좀 엮여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K리그하고 J리그의 유럽행에 따른 어떤 분위기 차이에 영향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출발 환경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일단 J리그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J리그가 이제 90년대 초에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길지 않은 역사이지만 그 안에서 두 차례나 큰 인건비 컨트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창립 초기에 막 그 누구죠? 리네코 오고 네. 막 이러던 시절에 급여가 진짜 웬만한 유럽 팀보다 많이 주던 때였고. 지코 오고 네. 예, 그때는 뭐 미우라 같은 경우가 그 시절에 이미 연봉을 20억을 넘게 받았었어요. 마라도나도 있었어요 그때. 마라도나 사촌 동생. 대단한 선수들이 정말 많이 왔었죠. 네. 이 거품이 너무 지금 인건비에 많이 들었다. 이러다가는 망한다 우리. 90년대 말에 한번 인건비 조정을 가져갔고요. 그때 뭐 8억도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은 기존에 많이 받던 선수들은 뭐 절반 이상이 꼭 잘려 나간 거죠. 그 자르기 직전이 우리 대표 선수들이 거의 다 거기 가 있던 때였어요. 네. 그때 뭐 저기 유상철 감독님, 뭐 홍명보, 황명선호, 홍명보, 하석주, 뭐 고정훈, 뭐 하석주, 김도훈, 최용수 뭐 다 가 있을 때. 그 2000년대 들어와서도 또 한 번 했었었죠. 축구라는 거는 글로벌 스포츠잖아요.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외부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선수 몸값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J리그 같은 경우는 신인 선수들의 계약 조건 부분에 굉장히 좀 시스템을 강하게 적용을 했는데 리그에 진입을 하는 새로운 신인 선수들에 대한 계약 등급을 A, B, C로 나눠요.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한선만 존재합니다. 4,800만. 우리로 돈으로 치면 5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 네. 그 이상을 줄 수 있다. 하한선만 있는 거는 그 이상을 줘야 한다고. 그 이상을 줘야 네. 된다. B는 그럼 100억을 받을 수 있는 거네. 받을 수도 있죠. 논리적으로는. 하지만은 신인 선수한테 그런 돈을 줄 리는 거의 전무하죠. 네, 신인 선수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계약금이 없습니다. 연봉도 급이라 하더라도 4,800만 원 이상인데 그거를 뭐 10억을 주거나 이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럴 수도 신인 선수한테. 있지만 만약에 그럴 만한 선수면 이미 나갔겠지. 다른 나라 나갔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나갈 때를 대비해서 굳이 자기한테 옥세가 될 만한 그걸 만들자. 계약 기간도 길게 하지 않고. 왜냐면은 전 세계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선수의 몸값이 오른다는 거는 그 선수에게 들어간 비용이 많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연봉이든 계약금이든 이적료든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된 거에 대해서 인건비를 회수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적료에 그것을 반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까지 자신들의 그 리그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컨트롤하기 위해 만든 계약 자체가 어떻게 유럽 진출에 굉장히 용이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K리그는 다시 계약금이 거의 지금 다 살아난 분위기입니다. 구단 스스로가 키운 유스조차도 계약금을 지금 지급하는 분위기.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유스 출신들에 대한 우선 지명권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왜 줘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이 어떤 보상을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냥 계약 그럼 나간다? 5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반대한 구단들이 있었지만은 한두 구단씩 이제 그게 시작되니까 저기는 준다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은 또 보편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유스라든가 혹은 외부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의 S급 신인을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요 정도 사이의 금액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 밑에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의 계약금을 지금 물론 계약금 안 주고 데려오는 신인들도 있긴 한데 이게 딱 들어가다 보니까 K리그는 인건비 회수해야 돼. 최근에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교 레벨에서 잘하는 선수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선수와 같은 팀에 있던 선수들을 데려왔어요. 그 선수들한테도 계약금을 지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선수를 실질적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 선수들을 같이 데리고 오면서 그 선수에 지급한 계약금까지 합하면은 그게 한 5억, 6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 나중에 향후 유럽에 진출한다 이러는데 아니 왜 그렇게 어린 선수한테 이적료로 10억씩 바라는 거예요? 근데 구단 입장을 또 들어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선수의 이적료랑
모기업 지자체 지원금 말고는 벌이가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투자해가지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야가 선수 매각밖에 없는 거죠. 네. 스폰서십 매치데이 수익은 거의 뭐 전무하고 그렇죠. 스폰서십 수익도 정해져 있고 스폰서십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 선수를 보냈을 경우에 그 선수를 대체할 만한 양질 선수를 데려오는 비용도 K리그가 J리그보다는 높은 편이에요. 선수 숫자 적은데 팀 수가 많기 때문에. 가령 네. 토마 유키 선수라든가 네. 토모키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 얘기. 이 선수들이 지금 유럽으로 나가기 전에 받는 연봉이 우리 돈으로 하면 2억 원이 좀 안 됩니다. 예. 근데 아마 비슷한 연차에 저 정도 커리어를 쌓은 K리거들은 연봉이 그 2배일 거예요. 아유, 주전 아닌데도 그 이상 받는 선수가 네. 허다하고. 근데 지금 뭐 선수 입장에서는 J리그가 부러울만 하네요 하시는데 뭐 유럽 진출의 꿈을 갖고 뭐 나갈 수 있다 생각하는 선수들한테 그럴 수 있지만 직업적으로 보면 K리그는 K리그가 더 훨씬 많은 좋은 계약금도 받고 예. 보상을 해주는 리그죠. 그리고 K리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수 숫자에 비해 팀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느 팀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정도의 선수는 지금 있는 팀에서 만약에 뭐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조건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갈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봤을 때 저는 K리그가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적인 차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 문제 얘기도 많이 네네. 하지만은 결국은 유럽 진출을 문을 J리그는 어쨌든 더 넓게 열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선수가 주도해서 근데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 인건비를 해소하려고 하는 구단의 의지가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미국 악순환의 항상- 구조를 네. 깨기 위한 출발점은 팀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팀도 근데 결정을 진짜 해야 더 되는데 하면 되는 거 선수들도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 저 1, 2년은 고생할 생각 좀 해야 된다. 저 1, 2년 고생하고 저는 유럽 나갈 건데 오케이 저 계약금 안 받고 연봉 요거 받고 대신에 바이아웃 명시해 주세요. 20만 불. 요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K리그, J리그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알겠어. 그러면 K리거가 유럽에 좀 더 수월하게 진출을 하려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사실 가장 먼저 뭐 K리거 선수들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 남자들 모두에게 이제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군 네. 문제가 사실 걸려 있잖아요. 군대 갔다 왔습니까? 네, 저는 현역으로 다녀왔습니다. 자, 그래서 군 문제가 모두에게 하여튼 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첫 번째 넘어야 될 문턱이죠. 네. 20대 때 사실 일반인들도 이런데 선수들은 특히나 이제 더 이제 아유, 신경을 쓸 그렇죠. 수밖에 네. 없는데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J리거들은 일본 사람들은 군 문제를 안 가니까 그렇죠. 용이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영규 선수가 이걸 잘 해결한 케이스인데 아예 일찌감치 군대를 다녔거든요. 벌써. 아, 그렇죠. 2001년생인데 벌써 군필이고 그렇게 빨리 아예 다녀오거나 아니면 뭐 23세 이전에 뭐 대회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군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고 해외팀 입장에서도 이 선수가 좀 있으면 군대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적 제한을 좀 망설이게 될 수도 있고 이젠 다 알죠. 그렇죠. 만일 병역이 해결이 안 되는 선수가 있으면은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보내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또 그런 거 알죠. 돌려보내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렇죠. 이정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라도 그걸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가 첫 번째 조건이고 다음으로는 유럽 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좀 힘든 시기를 보낼 목적을 한 생각을 하던가 연봉을 좀 낮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 기간을 좀 짧게 받는다든지 해서 자유계약 신분이 되거나 구단이 거절할 명분이 없는 그렇죠. 그런 인건비 조건을 회수를 만들어주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덜하게 만들 수 네.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아웃 조합. 요거는 근데 사실은 이건 구단 입장에서는 환영하지 그렇죠. 않는 거죠. 구단 입장에서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선수에도 뭔가 포기해야만 가능한 거죠. 이거는 네. 급여를 뭐 조금 낮은 받든지 연봉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로 대표적인 선수가 아무래도 이동준 선수. 부산에서 울산으로 가면서 바이아웃 조항을 삽입했고 1년 만에 독일에서 그 바이아웃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오면서 이적을 하게 됐죠. 군대 생활 다 하고 분데스리가 15분간 차보면 신이네. 아, 이거 그럼요. 차범 감독님 지금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인 것 같아요. 26살인가 27살? 네, 공군 복무라고. 예. 지금은 한 팀에 외국 선수가 많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EU 국적은 외국인으로 안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독일인의 비중이 낮단 말이죠. 웬만한 팀들은 다. 근데 그 당시에는 외국인을 2명만 뛰게 할 수 있었어요. 독일인 9명에 외국인 2명. 외국인이 얼마나 잘해야 거기 뛸 수가 있겠어요. 그 나이에 가서. 저런 케이스는 대단하다고 해야 되는 거지 따라할 케이스는 아니고요. 네, 이거 불가능. 그리고 가자마자 잘했잖아. 네. 유럽파가 많아지면은 네. 분명히 대표팀의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네. 네, 높은 수준의 무대에서 경쟁을 음. 한다는 건 선수가 체득할 수 있는 또 경험이나 이런 레벨의 치가 분명히 다르니까 K리그보다는 당연히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리그들이 수준이 높으니까요. 그걸 바라면서 결론을 그냥 왜 K리그는 유럽파 탄생하는 거를 안 반기는 거야가 아니라 구조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K리그가 그렇다면은
유럽파들이 더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도 K리그도 건강하게 잘 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해 네.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네. 오늘 저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일본이 부럽다라고 하기에는 양국과 리그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큽니다. 그 안에서 양보해야 되는 건 구단만 대승적인 협조와 양보가 아니라 선수들도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갖고 또 준비할 수 있는 부분, 자신들이 유리하게 유럽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양보를 하면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게 점점 개선되지 않을까. 우리가 좋은 중심과 생각을 갖고 이런 것까지 이제 감안할 정도의 여유가 되는 그런 K리그였으면 좋겠는데 K리그가 인건비에 대해서 꼭 선수 이적료로 좀 많이 땡겨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또 하나 이제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유럽에 가서 네. 좀 안 좋은 상황이 돼가지고 K리그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조롱하거나 실패라고 낙인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이승우 선수가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그 들어오기 전에 막 그 무슨 밈으로 조롱 되게 많이 당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들어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수 본인이 위축될 수 있잖아.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고 절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면서 너무도 유쾌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선수들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교정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호동 씨가 그 얘기를 했대잖아요. 인생에 성공과 실패가 어딨냐고. 성공과 과정이 있지. 강호동 씨가 참 멋있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진짜 일본이 부러운 건 그거예요. 유럽에서 잘 안 돼가지고 돌아왔다가 다시 나간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우리 미디어라든가 팬들의 응원이라든가 관심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 그 선수들이 다시 또 용기를 갖고 나가지. 그게 유럽에 갔는데 내가 바로 실적을 못 보여주고 실패를 하면은 손가락질 받고 에이 그럴 거면 그냥 K리그 들어와서 연봉 받고 그냥 여기서 뛰는 게 낫지.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게. 조규성 선수가 결국 지금으로서는 남아 있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과정 자체가 리그가 발전되고 좀 더 저변이 넓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리그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확산시킬 수 있도록 우리부터 좀 그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시 보기는 저희가 폴리케이 멤버십 가입하셔야만 보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도 올라오는데 거기도 이제 유료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또 함께 K리그 얘기, 국sun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효종이었습니다. 네, 썰어정이었습니다. 저는 서용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